시작은 호기로웠습니다. 아주 호기로웠어요. 하지만 각종 말실수에 설화까지 휩싸이더니 급기야 가정사까지 불거지면서 이 고치러 간 민주당보다 더 큰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 얘기일까요?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윤리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엄마 나이로 여명까지로 해서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죠. 교수라서 조금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이게 뭐 시댁 어른들은 남편 사후에 제가 18년을 모셨어요. 자, 김은경 위원장의 마지막 저 말, 시댁 어른을 18년을 모셨어요. 모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셨다라는 말이 어디까지인지는 뭐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흔히들 모셨다, 제가 시부모를 모셨다라고 할 때는 집 근처라도 함께 살면서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데 과연 어떤 의미로 했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김은경 위원장의 이 발언으로 논란이 촉발됐고 이제는 가족 간의 진실 공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 신우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번엔 또 아들 얘기가 나오고 지금 얘기가 계속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먼저 양측 입장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처음에는 저희가 일단 그 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김 위원장의 아들의 반박이 나온 이후에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반박이 나온 이후에 갑자기 연락이 끊어진 건 아니고 그 이전부터 뭐 워낙 타사 기자들이 많이 연락을 하다 보니까 전화 응대를 일절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양측 입장을 정리를 해보면 김 위원장이 노인회를 찾았을 때 했던 발언, 이 남편 사후에 시댁 어른들을 18년간 모셨다. 이 발언에 대해서 신우이 김 씨는 단 한 차례도 시부모를 모시고 산 적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아들 글에서도 실제로 좀 할아버지는 고향에 가셨고 수시로 어머니와 함께 할아버지 고향에 찾아갔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이걸 종합해보면 적어도 18년은 모셨다는 김 위원장의 말은 시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또 근처에 살면서 자주 만났다. 이 의미는 아닌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신우이가 김 위원장이 시부의 사업체를 빼앗아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 위원장의 아들은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자신의 집이 회사를 이끌기를 할아버지도 원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단 양쪽 말이 또 다 맞다고 가정을 해보면 시부의 사업체가 김 위원장의 친동생 명의로 간 건 맞는 듯 하고요. 신우이 입장에서 빼앗겼다고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김 위원장 측에서 보면 또 당시 아들들이 어렸기 때문에 동생이 대신 맡았던 것으로 또 볼 수 있을 테니 이것도 섣불리 판단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 부위원장 명의의 부의금을 챙겨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의 아들은 또 가져갔다는 이 주장 자체에 대한 반박을 하진 않았습니다. 장례식 비용을 자신들이 모두 부담했다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김 위원장 아들은 글을 올린 신우이가 할아버지 또 할머니의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않은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종합을 해보면 장례 비용을 냈으니 충당해간 것이다. 이런 취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이 신우이가 올린 그 글에는요 너무나 그 개인적인 가정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점은 양해 말씀드리죠. 남편의 사망 과정 그리고 시부모님 사망 과정과 관련된 엇갈린 진술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는 아무리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이고 공인이라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18년간 시부모 모시고 살았다고. 근데 모시고 산 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 부분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시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는 특히 금감원 부원장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 부고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부모 상 때 언론에 알려진 부고가 눈에 띈다고요. 어떻게 부고가 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상식에 조금 어긋나는 부고가 아닌가 하는 의혹과 함께 비판적인 댓글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입니다. 2022년 11월 달에
그 혁신위원장의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신문 언론에 부고가 났는데 통상 부고라고 한다고 하면은 돌아가신 고인의 가족들을 아들, 딸, 사위까지 나오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것 같이 금감원 부위원장, 소비자금융보호처장의 시부상이라고만 나오고 관련되는 다른 분들의 명함이 전혀 없습니다. 나아가 이것뿐만 아니고 그 2년 전인 2020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똑같이 해서 다른 유족들은 완전히 삭제했는, 배제했는 그런 의혹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들, 딸, 나아가서 사위까지 다 쓰지 않습니까? 요즘 뭐 처가 본가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법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는 왜 저렇게만 의도적으로 올렸을까? 왜 저렇게 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 그러면서 나아가 댓글에 어떤 얘기도 있냐면은 금감원 부위원장 정도 되면은 전국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금융기관에서 적지 않은 이 그 부고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조의금에 있어가지고는 이게 너무 많으면은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물론 지금 얼마인지는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안 되죠. 그래서 수사해야 된다는 할 정도로 이와 같은 부고에 대한 비판적 댓글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가 이제 코로나 시기였다고 하던데 권서진 기자도 이렇게 뭐 한 가지만 우리가 부모님, 시부모님을 모신다라고 표현을 할 땐 제가 시부모님 모시고 살아요라고 할 때는 그게 서로 저기 뭐 지방에 계시고 이쪽에 있는데 떨어져 있는데 모신다고 표현을 하나요? 어떻게 그렇지 아십니까? 않습니다. 뭐 저도 누군가의 뭐 이제 며느리이기도 하지만 보통 모신다고 하면은 이제 같은 집에서 그리고 뭐 맞벌이면은 또 육아의 도움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살지만 또 모신다고 할 수도 있어요. 같이 살거나 아니면 같은 동네 살면서 자주 이제 들여다보고 아니면 뭐 신세도 질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 이제 모신다고 하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보면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본인은 이제 남편이 이제 사망을 한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다. 가끔 가보기도 했다. 이런 차원에서 모셨다는 말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통상적으로 벌어지는 모셨다. 이런 얘기하고는 완전히 좀 동떨어져 있다. 굳이 이제 여기서 문제는 안 해도 되는 말을 했다는 거. 본인이 변명하려고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죠. 우리나라에서 모셨다는 게 연락만 한다는 게 모신다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럼 저도 모시고 산다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도덕성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큰아들이 모셨냐, 작은아들이 모셨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함께 살았냐는 의미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함께 살았다든가 병원비를 계속 댔다든가 요양원에 모시더라도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통상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셨다 이것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고 보입니다. 예. 자, 노인 평화에 이어서 개인사까지 도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교수라서 철이 없어서 그 얘기했었잖아요. 한국 여교수 연합회가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도 곧 60입니다. 사실은 노인의 반열에 곧 있으면 가는데 교수라서 조금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교수라서 철없이 지내고 정치 언어를 잘 몰랐다며 사과를 합시고 교수 집단까지 무시하고 깎아내린 김은경 위원장은 정당의 혁신과도 배치되고 교육자로서도 자격 미달입니다. 김은경 위원장은 교수직을 내려놓고 정치를 하십시오. 부끄러움을 느끼고 물러나십시오. 야, 이번에는 또 교수님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교수가 철이 없는 집단입니까? 당연히 이 얘기 나오죠.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그동안 학자로 계속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이제 혁신위원장을 당의 요청으로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이제 언론이라든지 또는 각종 간담회에서 발언할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정치적 합법의 익숙함 때문에 이제 논란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사실은 첫 번째 발언도 그 청년들의 정치와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거에 강조점이 있었는데 짧은 기간이라는 불필요한 발언을 해서 또 오해를 샀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어르신 폄하 발언에 대해서 그 사과에 대한 진정성을 좀 더 보태기 위해서 한 발언이 또 철없는 교수라서 그렇게 실수한 거다라고 한 또 불필요한 발언 때문에 또 이런 오해를 사고 또 대한노인에 찾아가가지고 또 본인이 정말 그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시부모 공약 문제를 했다가 또 신우이로부터 또 이렇게 의혹 제기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세 가지 내용들의 공통점을 보면 본인이 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비유한 내용들 때문에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그 철없는 교수 그 발언도 사실은 그 사과의 진정성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한 발언이지 그거에 대해서 뭐 교수를 폄하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다만 이제 저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런 그 뭐 실언이라든지 또는 실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의 비판은 얼마든지 해도 좋고 또 그렇게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서 사과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교수와 관련된 발언도 필요하다면 더 사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사라든지 가족사를 정치 영역에 소환하는 것은 우리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가족사와 관련된 서로에 대한 주장들은 사실 저희가 확인할 수도 없고 판단할 그렇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맞습니다. 주관적인 요소들이 대단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영역들까지는 저희가 좀 정치 영역에 소환해서 하는 것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뭐 남편과 관련된 얘기나 시아버지와 관련된 얘기는 전해드리지 않기로 그 결정을 했습니다. 자, 김지아 기자. 근데 감사위원이 될 뻔했었다. 이런 얘기는 또 뭐예요, 이건? 네, 이게 최재형 의원이 감사원장이던 시절인데요. 2018년에 문재인 청와대가 김 위원장을 감사위원으로 추천한 적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최 의원이 감사원장을 취임한 직후였는데 당시 최 의원이 청와대 김은경 위원장은 감사위원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전한 것으로 또 반려를 했고 또 이후에 강미나 이대 행정학과 교수와 손창동 전 의원이 또 임명이 됐습니다. 당시 강 교수는 여성 최초 감사위원으로 화제가 됐었는데 예. 이후에 2020년 김 위원장은 여성 최초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예. 자, 김은경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 이렇게 계속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까지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혁신을 주도한다는 사람이 노인 비하 발언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더니 이를 수습한다며 대한노인회를 방문하고 사과하면서 했던 시부모 18년 부양도 새빨간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쯤 되면 자신이 문제만 일으키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음을 인지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천안함 막말의 이래경 위원장에 이어 노인 비하, 시부모 논란의 김은경 위원장까지 이재명 표 인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폐륜입니다. 한국 정치가 최소한의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첫 단추는 이재명 대표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휴가 중에 지금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휴가에 복귀한 뒤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하지만 이런 입장만 나왔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 관련해서 그 노인 폄하 논란이랑 이제 가족사 폭로 관련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네, 좀 신중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마음에 좀 상처를 받았을 분들이 계십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직접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경질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도 노인회 방문하실 계획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대한노인회 직접 방문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노인 회장은 아마 온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어찌됐든 거기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데 일부에서는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두 가지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김은경 혁신위가 역할을 해야 된다, 지금 물러날 때가 아니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배가 산으로 가도 다시 이제 배는 바다로 가게 만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예전에는 뭐 저기 전쟁할 때는 배가 산으로 가서 성공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해야 된다. 이걸 만약에 안 하면 혁신이 만든 이유가 없거든요. 혁신이 만든 이유를 다시 초심으로 좀 돌아가서 할 일을 하셔야 된다. 자, 배가 산으로 가도 이길 때도 있더라. 하지만 반대로 더 이상 배를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낫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원래부터 기대도 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체제를 전제로 하니까 이거는 뭐 기대를 넘어서서 당에 그냥 해악을 여기저기 끼치고 있으니까 뭐 빨리 종료를 해야 되겠죠. 본인들도 이게 본업이 아닌데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면서 어찌됐든 그 원래 혁신이 활동 기간보다 확 줄여서
지금 그 3차 혁신안 발표가 마지막으로 끝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혁신위는 한 9월 초 정도 이제 정기국회 전까지 운영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지금 이게 좀 빨라져서 한 8월 20일 정도에는 종료를 시키려고 하고 3차 혁신위를 원래 이제 그 내용 발표를 10일에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사실상 마무리가 되는 거죠. 10일에 3차 혁신안 내놓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끝을 낸다. 뭐 이런 일정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이 3차 혁신안 내용도 이게 주로 지금 알려져 있는 게 대의원의 역할을 축소하고 권리당원의 역할을 늘리자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결국 또 이재명 대표의 팬덤에게 굉장히 유리한 내용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이제 배가 산으로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한쪽으로 쓸려간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상민 의원처럼 거기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뭐 계속 혁신위가 초심을 갖고 하는 건 좋은데 그 수장인 위원장이 이렇게 많은 논란에 휩싸이고 그리고 본인의 논란에 휩싸인 것도 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민주당의 친명 비명에 이제 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한쪽으로 끌려가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끝내야 한다. 이 의견이 지금 훨씬 많은 겁니다. 짧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혁신위가 뭐 예를 들어서 권리당원 얘기를 꺼내고 이럴 때 거기에 수긍하지 않는 사람들은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뭐 자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느냐. 그렇죠. 이제 친명이나 비명이나 지금 뭐 갈등은 계속 심해지고 있는데 이제 자기네들도 이제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를 띄운 것도 당내 리더십이 많이 무너지고 있고 본인의 리스크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혁신위를 띄운 건데 결국 또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안을 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내놓은 안은 이제 의원총회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이런 내용들 때문에 사실 혁신위의 역할은 이미 거의 뭐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할 수 있죠. 위상이라는 것은 떨어졌다고 할 수 있죠. 예.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 대한 민심 어떤지 여론조사 나온 게 있죠? 네,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서울 지역 민주당 지지율 사실 국민의힘보다 10%포인트 내외로 좀 열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3일 발표된 전국 지표조사에선 민주당 지지율은 21%로 국민의힘 지지율에 비해서 34%에 비해서 13%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고 다음 날인 4일 발표한 또 한국갤럽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29%, 국민의힘 지지율은 38%로 9%포인트 벌어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서울이 좀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려왔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좀 떨어진 배경에는 이번 혁신위 좀 사건도 있었고 부동산 가격 폭등 또 인구 구조 변화가 주된 원인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고요. 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서울 주택 가격이 수직 상승하면서 또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이었던 서민층과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또 옮겼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하나만 정정하겠습니다. 서울이 민주당의 텃밭은 아닙니다. 그 뭐 지역에 따라 뭐 텃밭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습니다만 격전지였고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뭐 그런 분석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혁신위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과연 내년 총선까지 어떻게 갈 것이냐. 지금 이런 주장. 일단 민주당 얘기부터 들어보죠. 지금의 위기의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혁신위원회는 하나의 조직이잖아요. 혁신위원장의 그런 그 실언 등에 대해서 리더십이 상실된 것들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혁신위원회에서 그동안 다양한 그 당내의 인사들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 그리고 이미 장경태 혁신위원회가 있었던 40여 가지의 혁신안도 지금 다 받아서 다 충분한 검토를 한 상태였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초선이라든지 재선이라든지 이렇게 현직 의원들과 또 원외 인사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당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 도출된 혁신안들에 대한 의견들을 좀 청취해서 마무리를 지려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이제 실험 문제가 터져 나와가지고 이제 그 간담회 등의 일정들은 이제 취소하고 또 이렇게 혁신위가 논란거리를 있어서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이 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도출된 혁신안들에 대해서 조기에 좀 발표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그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총선과 관련해서는 이게 도출된 혁신안의 내용들이 실제로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를 받고 이게 국민 눈높이에서 민주당이 혁신하는구나라는 그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들어간 내용들에 대해서 실제로 민주당이 제대로 실천하느냐 여부에 달려서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하느냐 아니냐가 전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두 가지만요. 지금 이른바 그 원로들 올드보이의 귀한 해가지고 지금 막 출마 선언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총선의 가장 큰 성패는 얼마만큼 물갈이를 하느냐에 달려 있었거든요. 그동안 역대 총선들을 보면 그런 시대적인 흐름과는 사실 맞지 않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이제 그 정서라든지 국민들의 여론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서 뭔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현실성을 떠나서 불출마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전혀 들은 적이 없는데 저도 알겠습니다. 예, 저도 당의 저만 들었나 봅니다. 예, 대변인과 비대위원도 했었는데 뭐 그렇게 공론화되거나 뭐 이렇게 나오는 얘기는 저는 들은 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그 민주당은 이른바 8월 위기설 내지 10월 비대위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그 부분의 가장 관건은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는 여부 이거에 따라서 민주당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영장이 아예 그냥 그 방탄이 되거나 아니면은 법원으로부터 기각될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리더십이 계속 살아남아서 내년 4월까지 가겠지만 만에 하나 구속될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이제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하면서 친명 비명이 어떻게 보면 갈라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 같은데요. 나아가서 지금 그 혁신위의 역할을 얘기를 하는데 혁신위는 사실상 식물화돼 있죠. 그래서 무익한 것을 넘어서 유해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지금 오히려 일반적인 견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그 리스크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훨씬 더 부각되는 전국으로 이번 가을이 갈 가능성 훨씬 높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짧게 저도 하나만. 지금 지지율이 저렇게 나온 게 국민의힘이 잘해서 저런 지지율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턱이 있겠습니까? 결국 국민의힘으로서는 더더욱 열심히 하는 모습, 특히 이번 지금 태풍이 올라오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 나아가서 이번 잼버리 행사에 대해서 이 문제가 해서 지금 서울로 다 상경하게 된 다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결국 민생 대책과 대외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이 지지율이 계속 이어지느냐 아니면은 다시 오히려 민주당에게 꺾이느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을 위해서 정말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겸손하게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위기의식은 어느 당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